특수부대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로 갑자기 파병을 가게 된 이번 같은 상황은 저희를 죽고 싶게 만들죠.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미영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반년이 된 한미영이라고 합니다. 남한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저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소식이죠. 특히 이번 러시아 파병 소식이 뉴스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탓의 뉴스는 아예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러시아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특히 그 폭풍군단은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제 남편이 몸담았던 그 부대 말이죠. 그 기억은 여전히 제 몸을 덜덜 떨리게 만들고는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꺼내보려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주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항상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죠. 제 남편 철호는 폭풍군단 소속이었어요. 남편은 늘 자부심이 대단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특수부대라며 늘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최근 김정은의 공개 행보에 동행했던 김영복이 이끌었던 군단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후방으로 침투 및 교란 그리고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작전을 수행한다며 남편은 제 귀가 닳도록 이야기하고는 했죠. 매일 듣는 이야기가 지루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해맑은 얼굴로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피식 웃음만 났습니다. 저는 항상 처음 듣는 사람처럼 들으며 반응을 해주고는 했죠. 그의 군복 왼쪽 가슴에 달린 폭풍부대 마크는 늘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군복을 다림질할 때면 그 마크만큼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관리했던 게 생각나네요. 여보, 이 마크가 반짝이는 건 우리 부대원의 긍지예요. 라고 말하던 철호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의 일상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잠들어 있었는데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저희 부부는 동시에 눈을 떴어요.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받으러 나가더군요. 여보, 나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묻어났죠.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폭풍부대 대원들이 새벽에 호출되는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달까요? 지금 부대에서 전원 비상소집이래. 철호가 군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군복 단추를 채우며 살짝 떨리는 게 보였죠.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번엔 평소와는 다른 뭔가 큰일이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차가운 바닥에 맨발로 내려선 저는 서둘러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남편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급하게 죽을 끓였어요. 죽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몇 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사실은 남편이 죽을 먹다 말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그릇 위로 그의 한숨이 섞여 올라갔죠. 러시아로 가게 됐어요. 6개월 동안 폭풍부대 전체가 움직인다고 해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탁자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깊은 밤의 정적을 깨뜨렸죠. 6개월이라니요. 결혼 3년 동안 이렇게 긴 이별은 처음이었어요. 더구나 폭풍부대 전체가 움직인다는 건 이번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숟가락을 주워들려 했지만 자꾸만 떨리는 손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상부에서는 건설 노동자로 위장해서 간다고만 알리라고 했다면서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더군요. 마치 누군가가 엿듣고 있을까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만큼은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나 봐요. 폭풍부대의 임무는 늘 극비였지만 이번에는 더더욱 보안이 엄격했다고 해요. 괜찮아요, 여보.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얼굴에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거든요. 잘 다녀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폭풍부대 최고의 대원이잖아요. 시계는 어느새 세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마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죠. 철호는 낡은 군용 가방 하나를 메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늘 당당하던 그의 걸음걸이가 오늘따라 무거워 보였습니다. 군화끈을 매는 손길도 평소보다 느렸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도 어쩐지 망설임이 묻어있는 것 같았죠. 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분명 다른 때처럼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느라 제 어깨는 자꾸만 떨렸어요.
저는 창가로 달려가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두운 통일거리는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만이 고요를 지키고 있었죠. 멀리서 군용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깊은 밤의 정적을 가르는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죠. 아마도 다른 폭풍부대원들도 하나 둘 집을 나서고 있겠죠? 철호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사라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예감에 몸을 떨었어요. 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창문이 흔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죠.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고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오늘 밤만큼은 모든 별들이 숨어버린 것처럼요. 그렇게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남편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만이 제 뺨을 스쳐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첫차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철호가 떠난 자리를 채우려는 듯이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창가에서 별을 보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의 하늘에서도 같은 별이 보일까요? 철호도 이 시간에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180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폭풍부대의 아내들은 모두 이런 긴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하나 봐요. 어제는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다른 폭풍부대 대원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긴 기다림 속에 지쳐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그러한 표정 말이죠. 하지만 저는 믿어요. 6개월 후면 그날처럼 새벽 3시에 들리던 발자국 소리가 이번에는 우리 집을 향해 점점 가까워질 거라고요. 그렇게 버틴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달력에 하나둘 써내려가는 X표가 마음을 무겁게 하네요. 처음에는 하루하루를 세며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 X표들이 마치 제 가슴에 새겨지는 상처 같아요. 창가에 걸린 달력은 철호가 좋아하던 조선화가 그려진 것인데 매일 아침 X표를 그으면서 그의 부재를 더욱 실감하게 돼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철호가 전화하기로 약속했던 그 시간만 되면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전화기 옆에 앉아 바늘이 똑딱거리며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손가락으로는 전화기 코드를 만지작거리곤 했죠. 처음 1주차에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전화가 왔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짧은 이야기, 걱정하지 말라는 몇 마디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때 철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 같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경직된 말투였죠. 여보, 잘 지내요? 라고 물었을 때 잠깐의 침묵이 흘렀던 것도 기억나요.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전화선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했죠. 2주차에는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배급소에 줄을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죠.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이보시오, 차례를 지켜야 하고 외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철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날은 철호의 목소리가 조금 지쳐 있었어요. 그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고 말마다 긴 한숨이 섞여 있었죠. 일이 많아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철호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느꼈지만 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밥은 잘 먹고 있어요? 라고 물었을 뿐이었죠. 그러자 철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럼요, 잘 먹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저는 그저 다행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3주차부터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저는 집안의 모든 시계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죠.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방 안에 걸린 괴종시계, 부엌의 탁상시계, 그리고 철호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자명종. 모든 시계가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간을 알렸어요. 4시, 5시, 6시.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전화가 고장 난 건 아닐까 싶어서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도 더 반복했죠. 전화선도 몇 번이나 확인했고 이웃집에 가서 전화가 잘 되는지도 물어봤어요. 하지만 밤 12시가 되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이제 매일 밤 꿈에서는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벌떡 일어나 전화기로 달려가지만 깨고 나면 그건 그저 꿈일 뿐이죠. 이제는 전화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인민반 회의가 시작될 때면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해요. 낡은 회의실에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있으면 모두가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특히 인민반장 동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늘 저를 따라다녀요. 회의실 공기는 답답하기만 해요. 겨울이라 창문을 꼭 닫아두었거든요. 담배 연기며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마스크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킵니다. 동무들,
오늘도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반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져요. 늘 그렇듯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열정이 묻어있죠. 우리의 영웅적인 건설자들이 러시아 현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반의 자랑, 철호 동무는 그 순간이면 저는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을 느낍니다. 주먹을 꽉 쥐면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깊게 패이죠. 하지만 그 아픔이 차라리 위로가 돼요. 최소한 이 육체적인 고통은 제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맞은편 벽에 걸린 초상화들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 고개를 숙이게 돼요. 반장이 읽어내리는 허황된 성과들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중얼거립니다. 모두 거짓말. 그러면서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박수도 쳐야 해요. 그렇게 제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박수를 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철호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철호 동무는 하루 작업량의 15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노력 영웅의 모습입니다. 반장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는 합니다. 피가 날 것 같은 순간에도 얼굴에는 미소를 띄워야만 하죠. 입술 안쪽이 터져서 짭짤한 피맛이 느껴져도 저는 계속 미소 짓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노력 영웅의 아내는 이렇게 웃고 있어야만 하니까요. 게다가 배급소에 가는 길이 요즘 따라 더 멀게만 느껴져요. 회색빛 아파트 단지 사이를 걸으며 저는 종종 발걸음을 늦춰요. 매주 목요일 특별 배급품을 받으러 가는 날이면 온갖 시선들이 저를 따라다녀요.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희는 조금 더 많은 배급을 받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혜택이 오히려 제 어깨를 무겁게 만들어요. 그만큼 철호는 러시아에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테니까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주변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돕니다. 쌀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간에도 등 뒤에서 들리는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히죠. 저기 가는 게 철호 동무처죠? 러시아에서 돈 잘 벌어준다면서요? 아이고, 좋겠어요. 우리 영감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듣자 하니 외화벌이도 된다던데. 참 부럽네요.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합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건설 현장일 뿐인걸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가죠. 매일 저녁 저는 텅 빈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어요. 아니, 먹으려 노력해요.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목이 메어와요. 밥알 하나하나가 돌멩이처럼 느껴져요. 철호가 좋아하던 찌개를 끓여놓고도 저 혼자서는 한 입도 먹지 못하고 그대로 식어가는 걸 지켜본 날도 많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옆집 아주머니는 제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며 위로의 말을 꺼내세요. 아이고, 젊은 것이 왜 이리 수척해졌나. 일하러 간 남편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저는 그저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요, 그들은 그저 제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뿐이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 이 두터운 벽 너머에 있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걸 말이죠. 폭풍부대의 비밀 임무를 알고 있는 제가 얼마나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렇게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철호의 군복을 품에 안고 잠이 듭니다. 세탁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기에 아직도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죠.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군복 냄새를 맡으며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현관문을 열자 동네 언니인 순이 언니가 서 있었어요. 평소에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죠.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도는 목소리였어요. 순이 언니는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돌리더니 서둘러 안으로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닫는 소리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죠. 차라도 한 잔 마시자.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주전자에서 나오는 김이 마치 제 불안한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찻잔을 내려놓는 제 손도 자꾸만 떨려왔어요. 미영아, 내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순이 언니는 찻잔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침묵이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성철이, 소식 들었니? 순간 제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성철 오빠는 철호와 같은 폭풍부대 소속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이기도 했고요. 철호와 성철 오빠는 늘 붙어 다녔었죠. 학창시절 사진을 보면 둘은 항상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성철이가 전사했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죠.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순이 언니의 말은 더 큰 충격이었죠. 근데 말이야, 어떤 사람은 전사가 아니라 타령이라던데. 언니는 그 말을 하면서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부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타령이라는 단어를 내뱉었죠. 타령.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우리나라에서 그건 말 그대로 금기어예요. 입에 담기조차 무서운 그 단어를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그 순간 철호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게다가 성철이 부인인 미숙이가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갔대. 순이 언니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이야기가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죠. 미숙 언니와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날이 떠올랐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젯밤에 보이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미숙이네 집을 뒤졌다더라. 밤새도록 까만 승용차가 3대나 왔었대. 뭔가를 가져갔다는 소문도 있고. 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마치 벽에도 귀가 있을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죠. 타령이라는 단어만이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빛이 반짝였어요.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적어도 타령은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가 무서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면서도 그 작은 희망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는 못했죠. 언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겨우 짜낸 말이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순이 언니도 느꼈을 거예요. 언니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미안해. 내가 너무 말이 많았나? 이만 가볼게. 언니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치 오래 있다가는 뭔가 더 터져나올 것 같아 도망치듯 자리를 떴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죠. 성철 오빠가 정말 타령했다면 철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말 러시아의 건설 현장일까? 아니면 문득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소리에 흠칫 놀랐어요.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아침에 거울을 보니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흘린 눈물 때문이었겠죠. 급하게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회의에 늦으면 더 의심을 살 테니까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화장을 했어요. 창백한 얼굴에 홍조를 넣고 떨리는 입술에는 연한 립스틱을 발랐죠.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무대에 오르기 전 분장을 하는 배우 같았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어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누군가는 하품을 하고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마치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저는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조그만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나 성철 오빠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그저 일상적인 대화뿐이었어요. 쌀 배급이 늦어진다는 불평, 겨울이 유난히 춥다는 한탄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죠.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분명 성철 오빠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주 청소 당번은 3층 1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의 첫 마디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성철 오빠네 가족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반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미숙 언니가 살던 집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집처럼 건너뛰었죠. 그 순간 제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배급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반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문득 철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 들은 소식이 생각났죠. 철호의 부대가 최전선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한 조각의 파란 하늘도 보이지 않는 마치 두꺼운 철벽 같은 구름이었어요. 그 어둑한 하늘 아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도 무사하죠? 그렇죠? 제발. 그렇게 저는 철호가 무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그러다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통일시장에 나왔어요. 배급품으로는 부족한 야채를 구하러 온 거였죠. 시장은 이른 봄나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시장을 지나면서 철호가 좋아하던 달래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죠. 언니, 이거 사세요.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제 옆에서 속삭이듯 말을 걸었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죠.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암시장에서 파는 한국 드라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어딘가 절박해 보였죠. 이건 꼭 보셔야 해요. 특히 폭풍부대 가족이시라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제가 폭풍부대 가족이란 걸 알았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지 않았어요. 얼마죠?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돈은 됐어요. 대신 꼭 진실을 알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니 그녀는 사라졌어요. 마치 귀신처럼 말이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USB를 손바닥 안에 꼭 쥐고 마치 폭탄이라도 든 것처럼 조심스럽게 걸었죠.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철호가 쓰던 거라 오래되고 느린 컴퓨터였지만 지금은 그게 제 유일한 창문이었죠. USB를 꽂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옳은 걸까? 보지 말아야 하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동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그렇게 화면이 켜지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이 펼쳐졌죠. 첨단 장비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과 우리 군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마치 수십 년 전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낡은 총을 든 우리 북한 군인들의 군복은 남루했고 장비는 너무나 구식이었습니다. 현대의 전장에서 80년대 군인들처럼 싸우고 있었죠. 드론의 공격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젊은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화면 속 어딘가에 철호도 있을까 싶어 저는 매 장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혹시라도 철호의 모습이 보일까 봐서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모습이 보이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참혹한 전투 장면들이 계속될 때마다 제 손톱은 깊이 파고들어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어요. 그렇게 영상을 본 후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꿈에서는 철호가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때로는 전장에서 쓰러지는 모습으로, 때로는 눈보라 속을 헤매는 모습으로 말이죠. 잠에서 깰 때마다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더 이상 저는 남편의 생존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절망감보다는 분노가 더 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철호와 다른 군인들이 얼마나 불공평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후 매일 밤 저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라디오를 몰래 개조해서 나만 방송을 들었죠.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창문 틈으로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 속에 들어가 귀를 바짝 대고 들었죠. 때로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매일 밤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서울의 밤거리,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원하는 걸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흘러나왔죠. 그렇게 저는 철호와 함께 꿈꾸던 그런 세상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매일 밤 방송을 들으면서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어쩌면 저도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잘못하다간 철호의 편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6개월 만에 철호의 편지가 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죠. 우편함에서 발견한 그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려왔어요. 확실히 철호의 글씨체였지만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급하게 쓴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봉투가 찢어질까봐 조심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빨리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서 말이죠. 편지지를 펼치자 철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확실히 평소에 반듯한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매우 급하게 몰래 쓴 것 같은 흔들리는 글씨였죠. 미영아, 나는 이곳에서 탈영하기로 결심했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어.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자유의 땅 한국으로 갈 거야. 우리 그곳에서 꼭 다시 만나자. 보고 싶다. 미영아. 그 짧은 문장들을 읽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죠. 얼른 편지를 닦아내며 저는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탈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에 담기조차 무서웠던 그 단어를 철호가 직접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결심을 했을지,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가 저를 뜨겁게 만들었죠. 그날 이후로 다시 철호의 소식은 끊겼어요. 과연 철호는 성공했을까요? 우크라이나를 벗어났을까요?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을 무사히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의 달을 보며 철호도 같은 달을 보고 있기를 바랐죠. 그렇게 서랍 속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가기로 말이죠. 여보, 저도 이제 시작할게요. 당신이 선택한 그 용기 있는 길을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자유의 땅에서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앞으로의 길을 밝혀줄 테니까요. 그곳에서 저희는 꼭 만날 테니까요. 그렇게 2023년 겨울의 어느 새벽,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에 제 집을 돌아봤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철호의 사진 한 장, 그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몇 벌의 옷들을 말이죠. 사실 챙길 게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벽 3시, 철호를 배웅했던 그 시간에 저도 집을 나섰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떠나는 사람이 되었네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왠지 가벼웠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렜달까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세 장의 문이 열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브로커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는 길, 평양의 새벽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여요. 모든 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네요. 이 길을 걸으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브로커를 만나 중국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죠. 한겨울도 아닌데 물이 얼마나 차갑던지. 강을 건너는 동안 철호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어요. 여보, 당신도 이런 길을 걸었나요? 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물었죠. 중국에서의 숨어 지내는 날들. 매 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낯선 도시의 뒷골목에서 창문도 없는 지하방에서 숨죽이며 보낸 시간들.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어요. 내일은 더 자유에 가까워질 거예요. 라오스의 정글을 지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숨막히는 더위와 끝없는 걷기.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머니 속 철호의 편지를 만져봤어요. 글씨는 이미 희미해졌지만 그의 마지막 약속만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아, 이제 정말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 처음으로 마음 편히 거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죠.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형광등 불빛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처음으로 느꼈죠. 하나원에서 보낸 시간들.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게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이제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화분에 물을 주는 게 저희 일과가 되었죠.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기르는 식물이에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싶어지더라고요. 자유란 이런 걸까요? 서울의 새벽은 평양과 너무 달라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죠. 밤에도 환한 거리,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풍경이 제게 작은 위로가 돼요. 철호도 이런 모습을 꿈꾸며 그 위험한 선택을 했겠죠? TV에서는 매일 우크라이나 소식이 나와요. 리모컨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려요. 혹시라도 철호의 모습이 보일까봐 또는 그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릴까봐 말이죠. 두려움과 기대가 항상 교차해요. 탈북민 지원센터에도 자주 가요.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사람들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저는 여전히 책상 한켠에 놓인 작은 달력에는 매일 동그라미를 그려요. 한국에 온 지 벌써 180일. 평양에서 철호를 기다리던 그 시간만큼이네요. 하지만 이번의 기다림은 달라요.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꿈꾸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저는 매일 철호의 마지막 편지에 적혀있던 그 문장을 매일 읽어요. 이제 저는 그곳에 와 있어요. 이렇게 남한에 와서 보니 정말 별세계였습니다. 특히 회사들이 봉사를 다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렇게 남들을 돕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담당 사회복지사님을 통해 알게 된 KS 오토플랜이 바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의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인데요.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고 처리해드리는 시스템.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는 유일한 회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이어지는 봉사활동과 기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 기업은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라며 입을 모아 추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착한 기업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영광인데요.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KS 오토플랜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맞춤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로 고민이시라면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세요.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요. 철호가 꿈꾸던 그런 곳이에요. 아침이면 발코니에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서울의 공기는 평양과 달라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자유의 향기랄까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향해 바쁘게 움직여요. 저도 이제 그들처럼 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아죠. 가끔은 철호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의 체온, 목소리, 웃음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스럽지는 않아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할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와요. 햇살이 제 작은 아파트를 비추면 화분의 잎들이 반짝이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없어요.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이에요. 여보, 오늘도 어디선가 이 햇살을 보고 있나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꿈꾸던 이 자유로운 땅에서 우리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부디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매일 아침 저는 철호에게 말을 걸어요. 언젠가 이 아침 햇살 아래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우리의 작은 정원을 가꾸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매일 철호를 기다리며 저는 남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아직은 만나지 못했지만 저는 곧 저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고요. 만나게 된다면 예전처럼 마주 앉아 따뜻한 찌개를 먹으며 웃고 싶네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앞으로의 철호와 써내려갈 이야기가 더 기다려져요. 저의 앞날을 부디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보위성 중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 아래에 있고 저는 그들을 부리면 되는 위치이죠. 제가 모르는 것은 대체로 이곳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곳을 방문하기 전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민호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오게 된 지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남한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감격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될 때마다 마음이 아파오고는 하더군요. 그곳에서 저는 끔찍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물론 직접 겪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김정은의 얼굴을 이곳에서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많습니다. 아마 그의 무능함과 잔인한 만행들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제 마음을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접적으로라도 그의 모습들을 낱낱이 들추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북한이 망해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용기를 내어 보낸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보위성 중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평양 중심부에 자리 잡은 저희 아파트에서 보는 야경은 참 특별했어요. 국가보위성 중장이라는 제 직위에 걸맞게 고위층 아파트의 전망은 그야말로 최고였죠.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남한의 한강뷰 아파트에서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물론 어두컴컴한 북한의 야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남한의 야경이지만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을지, 얼마나 높은 위치였을지는 상상이 가시죠. 저는 매일 아침 제복을 입을 때마다 어깨에 별 2개가 주는 무게감이 참 좋았습니다. 수령님과 당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물론 그 삶의 이유가 완전히 부서지게 될 것이라고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저의 딸 민주는 평양 제1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매번 우등생이라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자식 자랑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민주의 성적표는 항상 최상위권이었거든요. 게다가 제 아내는 평양음악학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고 늘 말하곤 했죠. 그렇게 안정된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면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면 언제나 환한 미소와 함께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오는 제 오랜 친구 리민수였죠. 민수는 올 때마다 우리 민주를 위한 과자며 아내를 위한 화장품이며 그의 섬세한 마음 씀씀이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민수가 오면 우리는 주로 발코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두산 술도 좋지만 특별히 아껴두었던 위스키 한 병을 꺼내놓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젊은 시절의 추억을 나누는 게 우리만의 특별한 의식이었죠. 군사대학 시절 몰래 술을 마시다 걸려서 혼났던 일, 훈련 중에 실수해서 웃지 말아야 할 때 터져나왔던 민수의 웃음 때문에 전원이 벌을 받았던 일, 첫 임관식 날 서로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나눴던 약속들 말입니다. 항상 같은 이야기이지만 해도 재미가 있었죠.
그렇게 민수의 웃음소리가 평양의 밤 공기를 가르며 울릴 때면 아파트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절로 미소 짓곤 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행복해졌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친구, 늦은 시간까지 밝혀진 창불 발코니에서 들려오는 대화소리와 웃음소리. 이런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북한 체제가 약속한 이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민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제목은 더욱 더 저를 당황하게 만들더군요. 바로 외국 서적을 읽었다는 제목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즉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요덕 수용소 방문을 신청했습니다. 그의 체포가 어딘지 모르게 의아했거든요. 국가보위성 중장으로서 수용소 시찰은 제 업무 중 하나이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허가가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고 저는 새벽 일찍 수용소로 향했어요. 수용소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히고 말았죠. 평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의 배설물과 썩어가는 살점, 피와 고름이 뒤섞인 듯한 악취가 오장육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결함이나 오물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죽음과 절망,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말살된 지옥의 냄새였죠.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지만 이내 그마저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독가스처럼 온몸의 모든 구멍으로 파고들었으니까요. 게다가 그곳의 수감자들의 모습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진에서 보던 것처럼 걸어다니는 해골들이었어요. 푸르스름하게 질린 피부는 마치 종이처럼 뼈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깊숙이 꺼져 들어가 해골의 눈구멍처럼 보였습니다. 누더기 같은 수감복은 피와 고름, 배설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용소의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광경들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허리가 활처럼 휘어진 노인들이 자기 몸집보다 큰 바위를 옮기고 있었어요. 바위 밑에 깔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노인의 모습도 보았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옆을 지나가는 수감자들의 발에 밟혀 신음 소리조차 점점 작아져갈 뿐이었어요. 심지어는 뱃속에 아이가 고지라도 나올 것처럼 보이는 임신부들이 무거운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두 눈이 질끈 감기더군요. 그러다 한 임신부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어요. 순간 통나무가 그녀의 배를 찍었고 곧이어 들린 처절한 비명과 함께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은 채찍질을 하며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일어나, 이 천한 거사. 그 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임신부의 흐느낌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특히 고문실 앞을 지날 때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위장이 뒤틀립니다. 습, 아, 살려주세요. 하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오다가 물속에 처박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잠시 숨이 막히는 듯 조용해지고 다시 골록, 골록, 제발 하는 물 섞인 신음이 들려왔어요. 전기 고문으로 인한 처절한 절규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지익 하는 전류 흐르는 소리와 함께 끄악 하는 비명이 동시에 터져나왔죠. 살이 타는 듯한 고약한 냄새도 코를 찔렀어요. 아버지,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는 애절한 절규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위로 가장 소름 끼치는 건 고문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였어요. 하하, 이제 말할 준비가 됐나? 더 세게 해줄까? 하는 비웃음과 함께 쇠파이프가 살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 뼈가 우드득 부러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때론, 이봐,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빨리 죽는단 말이야. 천천히, 더 천천히 하는 속삭임도 들려왔죠. 저도 예전에 신문을 해본 적이 있지만 이 곳만큼 잔인한 곳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찰 중에 우연히 민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수감자들 사이에서 돌을 깨고 있던 그의 뒷모습이 왜 그리 낯익은가 하고 바라보다가 그가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고작 한 달 만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수감복 아래로 초라하게 움츠러들어 있었고 양볼은 깊이 꺼져 들어가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시퍼렇게 멍든 얼굴은 마치 오래된 시신처럼 잿빛이었고 터진 입술 사이로 누렇게 변색된 이가 보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러진 듯 일그러져 있었고 손톱은 모두 뽑혀 있었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를 저렀는데 아마도 고문 때문인 듯 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집을 환하게 밝히던 그 호탕한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텅 빈 허상처럼 공허한 눈동자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의 눈에서는 공포와 절망, 체념이 뒤섞인 감정이 읽혔습니다. 저를 알아보고는 잠시 깜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시선을 떨구었죠. 마치 저를 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 말이 아직도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저 책이 읽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들리지도 않았어요. 말을 하는 동안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절망감이 얼마나 컸던지. 평소 그토록 당당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말을 마친 후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망가진 손으로 돌을 깨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아마도 이미 모든 눈물을 다 흘린 후였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으면서 민수와의 추억들이 제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결국 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군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수용소를 나온 후 저는 사흘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어둠 속에서 리민수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죠. 아침마다 제복을 입을 때면 어깨에 별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넌 이런 시스템의 일부야라고 비웃는 것만 같았죠. 평소 즐겨 마시던 백두산 술도 이제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들 때마다 민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우리 체제가 보여준 진실, 그 처참한 실체 앞에서 제 충성심은 조금씩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민수의 일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던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유난히 하늘이 칙칙했던 그날, 민주가 평소처럼 등교를 했는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평소라면 학교 시간에 맞춰 돌아오던 아이였는데 연락도 없이 늦어지자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서윤이가 오늘 학교에 안 와서 기다리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민주와 늘 함께 다니던 아이였어요. 제가 퇴근길에 두 아이를 마주치면 언제나 웃음소리가 먼저 들렸죠. 민주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서윤이가 먼저 인사를 하면 민주도 따라하곤 했었습니다. 민주 또한 평양 제1중학교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자랑하던 모범생이었어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다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그 불길함은 적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서윤이의 집에서 외국 드라마가 담긴 USB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었죠. 사실 확인을 판단할 때까지 지금 집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민수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 새벽 제 귀에도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란한 엔진음과 함께 울리는 군합발 소리. 번쩍이는 전조등 불빛에 잠이 깨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 승합차가 서윤이네 집 앞에 서 있었죠. 보이부 차량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 마치 악몽 같았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윤이네 가족들을 거칠게 차에 밀어넣는 모습. 서윤이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서윤이 동생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서윤이네 가족들이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이웃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어요. 그래도 공부 잘하고 모범적이던 애가 누가 고발했대. 쉿, 조심해.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곧 모두 입을 다물었죠. 공포가 우리 아파트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저녁 식사 시간이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날은 밥숟가락만 멍하니 들고 있었죠. 아이의 안색이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의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보니 딸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실 저도 민주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민주는 한 달 전 서윤이네 집에서 잠깐 외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고. 주말에 친구 집에서 공부하다가 서윤이가 보여준 것이라며 울부짖더군요. 불과 15분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민주는 이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었죠. 서윤이가 만약 민주의 이름을 말을 한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서윤이와 친한 민주는 이미 리스트에 오르고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순간 민수의 그 처참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퍼렇게 멍든 얼굴, 손톱이 뽑힌 손가락, 공포에 질린 눈빛, 그리고 요덕 수용소에서 보았던 모든 끔찍한 광경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딸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민주가 그런 곳에 끌려간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담임 교사가 말했어요. 중장님, 안타깝게도 서윤이의 사상검증 과정에서 몇몇 학생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 위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손에 쥐고 있던 수화기가 땀으로 미끄러질 것만 같았죠. 교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늠름하게 걸었던 그 복도가 오늘따라 왜 이리 길게만 느껴지는지. 마주치는 학생들이 공손히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조차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교무실의 문을 열자 담임 교사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창백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허리를 고추 세우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마도 저희 지휘 때문에 긴장을 한 듯 보였시옵뿐이다. 다음 주부터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위부에서. 저는 그의 말을 자르듯 평소와 다름없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죠.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가 어떤 학생인지는 지난 몇 년간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당과 수령님께 대한 충성심이 어떤지도요. 저는 말하는 동안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무의식적으로 제복 어깨에 별을 매만졌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불안한 마음을 더욱 자극했죠. 물론 저는 이런 조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 말을 하는 동안 목구멍이 바싹 말랐어요. 쉰 목소리가 새어나올까 봐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민주가 이번 전국 수학경연대회 준비로 바쁜 시기 아닙니까? 우리 당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제 말을 듣는 동안 담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책상 위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군요. 그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어 끄덕였습니다. 네, 중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주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 회의에서 조사 시기를 수학경연대회 이후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교무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을 뻔했습니다.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겨우 한 달의 시간을 벌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했어요. 결국 조사는 시작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민주의 작은 실수가 밝혀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게다가 제 직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국가보위성 중장의 딸이, 그것도 외국 드라마를. 조사가 시작되면 일반 학생들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게 뻔했으니까요.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는 말이 벌써부터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내는 여전히 밥을 떠먹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미안해요, 아빠 라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깨에 별들이 제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달,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것뿐이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밤마다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컴컴한 서재에서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달아빠진 탁상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탈출 경로를 연구했어요. 낮에는 국가보위성 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밤에는 탈북자가 되어 도망칠 길을 찾아야 했죠. 창문 너머로 들리는 순찰병의 발자국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마다 저는 다급히 지도를 서랍 속에 숨겼습니다. 실수 하나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국가보위성 소장이라는 제 지위는 역시나 족쇄가 되었어요. 매 순간이 감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버리는 쓰레기부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감시 대상이었죠. 저는 집안 구석구석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말할 것도 없었고 심지어 차량에도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었죠. 집 주변에는 24시간 감시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교대로 저희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지휘가 마지막 도피로를 열어주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두만강 접경 지역의 경비 순찰 일정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매일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순찰 기록을 검토하면서 경비가 가장 허술한 시간대를 찾아냈습니다. 순찰대의 교대 시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지뢰밭의 위치까지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기억해뒀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민수와 그의 가족을 수용소에서 빼내는 일이었습니다. 수용소 정보과장 직인이 찍힌 면회 허가서를 들고 먼저 저는 민수를 만나러 갔어요. 얼마 전과 달리 이번엔 의도적으로 밤 시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이제 곧 자유의 몸이 될 거야. 귓가에 속삭이자 리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두운 면회실에서 그의 마른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저는 곧바로 수감자 이송 명령서를 위조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연습한 서명도 손이 덜덜 떨려 3번이나 다시 써야만 했죠. 마지막 남은 직인을 찍을 때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송 명령서에는 사상 재교육을 위한 별도 시설로의 이송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수의 아내와 두 아이의 이름을 적으면서 저는 붓글씨가 흔들리지 않게 했었죠. 시설 위치는 두만강 인근의 한 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새벽 2시 허름한 이송용 트럭이 수용소 정문에 도착했어요. 민수의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8살 아들과 5살 딸은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끝날 거예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이들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밤중에 민수의 가족을 태운 이송 차량이 수용소 정문을 통과할 때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검문소마다 서류를 검사할 때면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민수의 어린 딸이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지만 다행히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한 검문소에서는 유독 까다로운 검문이 있었습니다. 이송 지시가 맞긴 한데 이 시간에 나보다도 상관인 분의 지시인데 뭐가 또 궁금한가? 저는 제 배지를 보여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행히 경비병들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는 차를 통과시켰죠. 후방 미러로 수용소의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아들은 여전히 공포에 질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 우리는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민수의 어린 딸은 아버지 등에 엎여 있었고 아들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칼날 같은 강바람이 얼굴을 핥히었고 발밑에 얼음은 불길한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그 소리에 몇 번이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민주가 물에 빠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면서 딸아이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드는 민주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어요. 소리가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가 죽을 테니까요. 다행히 아이를 재빨리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민주의 옷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내내 수색용 조명탄이 머리 위에서 불꽃을 피웠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려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한 번은 순찰병의 발자국 소리가 바로 옆을 지나갔어요. 담배를 피우는 병사의 모습이 불과 몇 미터 앞에 있었습니다. 민주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게 느껴졌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저 얼음과 하나가 되어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복을 벗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자부심이었던 어깨의 별들을 하나씩 떼어 강물에 던졌어요. 차가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는 별들을 보며 지난 세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도 함께 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자유를 향한 강한 갈망만이 가슴속에 가득했죠. 그렇게 강을 건너고 나서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또 다른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시 변두리의 낡은 컨테이너에서 숨어 지내야 했거든요. 녹슨 철판 사이로 찬바람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쥐들이 밤마다 드나들었고 바퀴벌레들이 우글거렸어요. 6명이 이런 좁은 공간에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숨어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민주는 열흘 동안 심한 감기로 고열에 시달렸어요. 40도가 넘는 고열에 밤새 헛소리를 하는 아이를 보면서도 병원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약 한 알 구하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죠. 아내는 딸의 이마에 찬물 수건을 얹어주며 밤을 지새웠고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처럼 제가 무력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브로커의 안내로 라오스로 향하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밀림 속을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했습니다.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길을 헤쳐나가야 했고 밤이면 호랑이 울음소리에 놀라야 했죠. 물도 식량도 부족했어요. 때로는 이슬이 맺힌 나뭇잎을 씹어 수분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리민수의 어린 아들은 발바닥이 다 헐어 걷지도 못했지만 울지도 못했어요. 그저 아버지 등에 엎여 조용히 견뎌야만 했죠.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민주는 7kg이나 빠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아내는 머리가 반이나 하얗게 새어버렸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으며 그의 아들은 말도 제대로 못할 만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떼는데 성공한 겁니다. 모두가 난민 신청을 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희 모두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이제는 정말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수준 높은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빨갱이라는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곤 했죠. 아내는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평양음악학원의 교수였던 그녀는 이제 작은 피아노 학원의 보조 강사가 되어야 했어요.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했고 밤마다 평양에 두고 온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흐느꼈습니다. 저도 이곳의 빠른 생활 리듬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중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으니까요. 나이가 지긋한 저에게 손님들이 반말로 대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것조차 감내해야 할 새로운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한국어와 영어를 빠르게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서툴러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지만 밤낮으로 공부한 끝에 1년 만에 반장이 되었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열정이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아내도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탈북민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교실을 열었죠. 우리처럼 힘든 여정을 거쳐온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2명뿐이던 학생이 이제는 20명이 넘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내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민수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 삶을 일궈 나갔어요. 탈북민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수용소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린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해서 밝게 자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이면 저는 민수와 한강 공원에서 맥주를 마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깨에 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대신 밤하늘의 진짜 별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죠. 평양에서는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자유로운 대화를 나눕니다.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것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평양의 밤거리, 주체탑의 불빛, 오랜 친구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별은 어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요. 자유의 무게는 무겁지만 그 무게만큼 삶은 더욱 값진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어요. 북한에서는 언제나 체제와 수령이 우선이었지만 여기서는 서로가 서로의 전부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우리 가족 그리고 제2의 가족이 된 리민수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도전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